모델 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델 뷰에 보시면은 앱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셋이 있고, 데이터 맵이 있고, 서브미션이 있어요. 이 앱 속성은 저희가 어시스트에서 이 출판된 속성에다가 추가했던 앱 속성이 여기 모델 뷰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모델 뷰에서 앱 속성은 추가할 수 없고, 어시스트 뷰에서 출판된 속성에서만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모델 뷰의 앱 속성은 현재 이 앱에 이 CLX 파일에 어떠한 앱 속성이 있는지만 알려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셋 이 폴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키 눌러주셔도 되고, 우클릭 하시면은 데이터셋 생성하는 항목들 있으니까 우클릭하셔서 데이터셋을 추가해 주셔도 돼요. 우선 추가한 데이터셋 DS1이라는 데이터셋을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셋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은 복수의 열을 갖고 있고 복수의 컬럼을 갖고 있고 그다음 복수의 행을 갖고 있는 데이터 컨트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복수의 컬럼과 복수의 행을 그리드라는 컨트롤에다가 값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때 데이터셋은 그리드랑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콤보 박스라던가 트리라던가 목록형 컨트롤들을 사용할 때 해당 아이템의 밸류를 나타낼 때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값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컬럼 추가할 때는 이 열 탭에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고, 만약 행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행 탭에서 행 추가 버튼 누르셔서 행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행을 추가하는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해당 데이터들을 보여줄 거니까 행은 그냥 선행 데이터가 필요할 때 행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열 탭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이 추가 버튼 눌러서 열 탭에다가 컬럼들을 추가를 했어요. 이 해당 네임은 DB에서 가져오는 컬럼명과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대소문자 모두 다 구분해 주셔야 되고 언더바 있으면 언더바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임은 컬럼명과 DB에서 가지고 오는 컬럼명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더블 클릭해 보시면 스트링 타입과 넘버 타입, 데시멀 타입, 익스프레션 타입이라고 네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생소하신 익스프레션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컬럼 1을 데이터 타입을 익스프레션으로 바꿨고, 나머지 컬럼 2부터 컬럼 7까지는 익스프레션 요 항목에서 더블 클릭해도 얘네는 수정이 안 돼요. 비활성화되어 있고, 익스프레션으로 바꾼 컬럼만 익스프레션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점점점 버튼 나타나면서 편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점점점 버튼 클릭하면은 익스프레션 속성 편집창이 나타나게 되고, 익스프레션 타입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딴에만 존재하는 컬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에서 가지고 온 다른 컬럼들, 현재 그러면 컬럼 2부터 컬럼 7이 되겠죠. 컬럼 2부터 컬럼 7까지 서버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컬럼들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컬럼을 만든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익스프레션 타입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딴에만 보여줄 컬럼을 하나 생성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컬럼 1을 저는 컬럼 2랑 컬럼 3의 값을 합쳐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 익스프레션 속성 편집 창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 저처럼 이렇게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컬럼 2랑 그다음에 컬럼 3을 합쳐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이렇게 표현식을 완성해 주신 다음에 OK를 누르면 행탭에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현재 컬럼 1은 익스프레션 타입이니까 값이 입력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컬럼 1에는 컬럼 2랑 컬럼 3의 값을 합쳐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딴에만 보여주고 싶은 컬럼을 만들 경우에 익스프레션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커멘트는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는 저는 일단 컬럼 코멘트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인포는 이 해당 컬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때 인포에다가 작성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 탭 바로 밑에 보면 이 파란색 글씨로 컬럼 빌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컬럼 빌더 열어보시면은 이러한 창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 컬럼의 수가 20개만 넘어가도 이 컬럼 명들을, 이 네임을 20번 작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대서 문자도 다 구분해 가면서 오타 없이 모두 다 20개의 컬럼을 모두 다 입력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이제 DB 드라이버 연결하셔가지고 쿼리문, 셀렉트문 작성해서 이제 컬럼명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컬럼 빌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컬럼 빌더에 대한 설명은 헬프에서 헬프 컨텐츠를 열어보시면 여기 스콥 누르셔가지고 엑스빌더 6만 검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엑스빌더 6 선택하셔가지고 새로운 스콥 만드셔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헬프 컨텐츠에서 컬럼 빌더라고 입력하시면 컬럼 빌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시고 개발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위에 있는 항목들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id는 이 데이터셋 컨트롤에 대한 id가 될 거고, 그다음에 소트 컨디션은 에딧 버튼 클릭하시면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창이 나타나게 돼요. 이 소트 컨디션은 정렬을 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컬럼 1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할 건지, 컬럼 2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할 건지를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시고 스페이스 키 누르셔서 저는 뭐 컬럼 2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컬럼이 디센딩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컬럼 2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ASC Ascending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컬럼 2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모든 행을 정렬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터 컨디션은 필터를 할 수 있는 조건식을 적는 곳인데, 똑같이 에딧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뭐 여기에서는 컬럼 2에 대해서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컨텐트 어시스트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필터 컨디션에다가 식을 작성해주면 컬럼 2에 있는 값 중에서 컬럼 21이 있는 행은 모두 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이제 필터 컨디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멘트는 똑같이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셋 1이다 라고 코멘트 작성할 수 있고, 인포도 이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때 인포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 탭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뷰는 데이터 뷰라고 해서 이 해당 데이터셋의 자식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뷰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데이터셋의 자식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데이터셋이 첫 번째 행부터 10번째 행까지 존재하는데 그 행을 각각 어떻게 소트를 할 건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필터해서 다른 데이터셋처럼 보이게 할 건지를 이 데이터 뷰를 만들어서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하나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소트를 하거나 필터를 하면은 다른 데이터셋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같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따라서 데이터 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다른 형태로 보여준다거나, 이 DS1이라는 데이터셋의 자식 데이터셋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OK를 해보면 스튜디오에서 이 해당 컬럼이나 이 해당 데이터셋이 어떠한 데이터셋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멘트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셋의 자식 데이터셋이 데이터 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DS1 아래 하단에 뷰라는 폴더가 있으면서 DV1이라는 데이터 뷰가 똑같이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당 DS1이라는 데이터셋을 가공해서 새로운 형태로 값을 보여주고 싶을 때 데이터 뷰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맵도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셔서 데이터 맵 하나 생성해 주시고, 똑같이 더블 클릭하면은 데이터 맵 편집 창이 나타나게 돼요. 데이터 맵은 복수의 컬럼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맵을 사용해요. 컬럼은 여러 개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각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디폴트 밸류라는 항목에 보시면은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컬럼 1의 초기 값을 저는 토마토라고 할 거고, 컬럼 2에 대한 디폴트 밸류를 시스템,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타입도 여기서는 4가지를 똑같이 제공하고 있고, 커멘트는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석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포는 정보를 입력해야 될 때 인포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 맵도 데이터셋이랑 동일하게 컬럼 빌더를 이용해서 내가 입력해야 되는 컬럼 명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데이터 맵에 보면은 또 코멘트도 똑같이 데이터 맵에 대한 주석 작성할 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인포는 데이터 맵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될 때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OK를 눌러서 똑같이 데이터 맵도 여기 옆에 커멘트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셋은 복수의 컬럼과 복수의 행을 갖고 있어서 목록형 컨트롤들이랑 함께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데이터 맵은 복수의 컬럼은 가지고 있고 각각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서브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눌러서 서브미션 하나 생성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똑같이 서브미션 편집창 나타나게 되고요. 이 서브미션 편집창은 에이작스 통신을 이 서브미션 편집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에다가는 리퀘스트 매핑 주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메소드 지정하시면 되고, 미디어 타입도 각각 원하는 타입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청 데이터랑 응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청 데이터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떠한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맵을 보낼 건지, 응답 데이터는 서버에서 어떠한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맵을 받아올 건지를 각각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저 모두 다 추가해 볼게요. 요청 데이터에서 데이터셋 DS1도 추가해보고, 그다음에 DM1도 추가해보고, 응답 데이터에서 데이터셋 DS1도 추가해보고, DM1도 추가해보고, 우선 요청 데이터에서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맵을 각각 하나씩 제가 추가를 했어요. 보면은 여기 옆에 페이로드라는 속성이 있죠. 이 페이로드는 데이터 맵일 때는 활성화되지 않고 데이터 셋일 때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 페이로드가 뭐냐면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컬럼과 복수의 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행을 각 컬럼의 어떠한 행의 몇 번째 컬럼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값을 수정할 때 modify로 지정하면은 수정된 행만 가지고 상태가 있는 행들만 서버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modify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모든 값을 그냥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all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수정된 행만 가지고 가는 게 가벼우니까 modify로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응답 데이터도 보시면 제가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맵 하나씩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add라는 속성이 있어요. 디폴트로는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add라는 속성은 응답 데이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값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클라이언트에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 때 보여지고 있는 값들을 지우고
내가 서버에서 가지고 온 값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false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얘를 true로 지정하겠다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에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냅두고 서버에서 조회해온 데이터를 그 밑에다가 append 식으로 추가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true 속성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추가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지우고 대체해서 보여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해서 서브미션의 요청 데이터랑 응답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렸어요. 이 서브미션만 작성한다고 해서 내가 작성했던 이 액션, 리퀘스트 매핑 주소로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스크립트 하나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 커다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리퀘스트 매핑 주소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클릭 이벤트 추가해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고 이 스크립트에다가 먼저 서브미션을 찾아줘야 돼요. 객체 찾는 방법은 이 해당 앱에서 이 CLX 파일에서 찾는다니까 룩업이라는 API 사용해서 이 아이디에다가는 더블 커테이션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해당 CLX 파일 안에 있는 컨트롤의 아이디가 나열이 되게 돼요. 저는 서브미션 찾는 거니까 아이디 SMS1을 찾아야겠죠. 서브미션 객체 찾아줬고 그 다음에 이 서브미션을 전송하는 거니까 send라는 API 사용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은 내가 입력했던 리퀘스트 매핑 주소, 액션 주소로 이동을 해서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보낸 데이터 셋이랑 맵,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이 응답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셋과 데이터 맵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가지고 오겠죠, 클라이언트로. 그래서 서브미션을 생성하시면은 이 send라는 API를 꼭 사용해 주셔야지 원하는 리퀘스트 매핑 주소로 갔다 올 수 있다. app.lookup도 꼭 기억해 주세요. app.lookup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컨트롤 객체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 뷰까지 모두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랭귀지 뷰는 저희 아까 전에 language.json 파일 봤죠. 다국어 사용할 때 랭귀지 탭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language.json 파일은 직접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DB에서 또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동기화 설정 버튼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DB 연결하시고 DB에서 이제 어떠한 값을 가지고 올 건지 똑같이 허리문 날려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이 랭귀지에 대한 내용도 헬프 컨텐츠에 있으니까 헬프 컨텐츠에 국제화라고 작성해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국어 파일 사용할 경우에 국제화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레트 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레트 뷰는 엑스빌더 6 도구 모음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팔레트 뷰에서 컨트롤을 추가하기보다는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추가하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저처럼 빠른 팔레트라고 해서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빠른 팔레트에서 컨트롤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빠른 팔레트 항목 검색이라는 창 나타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미리 생성되어 있는 edu UI라는 프로젝트를 열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Y 레이아웃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피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탭을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루트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XY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XY 레이아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아웃이에요. 빠른 팔레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버튼 컨트롤을 디자인 탭에서 마우스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버튼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부터는 57만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탑에서부터는 65만큼 저는 떨어져 있어요.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은 65, 그다음에 57이라고 되어 있고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고정이 되어 있다.
즉 앵커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튼 컨트롤을 이동시켜 볼게요. 클릭해서 이동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떨어져서 배치를 했는지를 레이아웃 탭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얘를 브라우저 열어서 리사이징 해보면은 저 버튼은 위에서부터 탑에서부터는 20만큼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레프트에서부터도 20만큼 고정돼서 이동이 되겠죠. 만약에 이 버튼을 정 가운데에다가 배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앵커를 풀어주시면 이 해당 버튼이 브라우저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돼요. 얘를 줄여도 버튼 컨트롤은 이 해당 브라우저 사이즈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고, 얘를 크게 늘려도 버튼 컨트롤은 브라우저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레이아웃 탭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앵커를 잡았다가 그다음 앵커를 풀었다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얘는 너비가 될 거고 얘는 높이가 되겠죠. 똑같이 레이아웃 탭에서도 보시면은 322가 현재 너비였고 79가 높이, 이렇게 값 지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높이 변경하거나 너비 변경할 때 레이아웃 탭에서 변경해 주셔도 되고, 디자인 탭에서 드래그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점에다가 올리시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 바뀌죠. 높이를 늘릴 수도 있고 너비를 뭐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9개의 버튼을 똑같이 한번 저희도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튼 컨트롤 9개 먼저 올려야겠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스페이스 키 누르셔서 빠른 팔레트에서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고 9개를 동시에 추가하는 거니까 계속 그러면 하나 추가하고 또 컨트롤 키 스페이스 눌러서 버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디자인 탭에서 이 버튼 배치하기 전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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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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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똑같은 컨트롤을 9개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빠른 팔레트에서 아니면은 이 팔레트 뷰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디자인 탭에 클릭해서 올리기 전에 Shift 키 누르고 클릭 9번 하셔가지고 똑같은 버튼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다. 첫 번째 버튼은 레프트 탑이라고 되어 있어서 레프트랑 탑의 앵커를 잡아줄 거예요. 탑은 20만큼, 레프트도 20만큼 해서 앵커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버튼, 제가 값을 더블 클릭해서 변경할게요. 1번이라는 버튼은 리사이징 할 때마다 브라우저를 줄이거나 늘릴 때에도 탑에서 20, 그다음에 레프트에서 20만큼 고정된 상태에서 이 각각의 위치를 떨어진 만큼 있는 상태에서 리사이징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탑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레프트에 대한 앵커는 풀어줄게요. 라이트에 대한 앵커도 풀어주고, 그러면 탑만 20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 2번이라는 버튼은 레프트랑 라이트에 대한 앵커는 풀어준 상태에서 탑만 앵커를 잡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버튼은 탑에 존재하니까 일단 탑 앵커 20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에 20만큼 고정해줘야 돼서 라이트에 20, 따라서 탑에 20, 라이트에 20 각각 체크하셔가지고 20이라는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탑이랑 바텀의 정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탑이랑 바텀에 대한 앵커는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에 20만큼 고정이 되어 있어서 레프트에 20만 앵커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레프트에 20 잡아주시고 탑이랑 바텀에 대한 앵커는 모두 다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버튼은 정중앙에 위치했죠. 정중앙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앵커를 다 풀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5번이라는 버튼은 모든 레이아웃 탭에서 모든 체크박스를 모두 다 해제해 주시면 정중앙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번 버튼은
레프트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라이트에 20만큼 고정할 거고 레프트는 풀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탑이랑 바텀의 정중앙에 위치할 거니까 탑이랑 바텀에 대한 앵커도 풀어주세요. 이 라이트에 대한 20만큼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푸는 과정에서 너비가 변경이 됐어요. 이 너비를 다른 컨트롤과 일치시켜야 돼서 저는 100으로 다시 변경할게요. 너비랑 높이는 모두 다 컨트롤에 20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6번 버튼은 라이트에 20만 앵커가 잡혀 있다. 그래서 줄이거나 늘릴 때, 브라우저 줄이거나 늘릴 때 20은 떨어져서 이 버튼 컨트롤이 위치해야겠죠. 그 다음에 7번 버튼은 하단에 위치하면서 레프트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단에 20만큼, 레프트에 20만큼, 상단은 풀어줘야겠죠. 이 앵커 풀어주는 과정에서 해당 7번 버튼의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다시 20으로 변경해 볼게요. 높이는 20으로 변경했고 이 7번은 레프트랑 바텀만 20으로 앵커를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8번 버튼은 하단에 20만큼 고정이 되어 있고 상단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위치하지만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니까 레프트랑 라이트에 대한 앵커도 풀어줘야겠죠. 높이도 통일해야 되니까 20으로 변경할게요. 그래서 8번째 버튼은 바텀만 20으로 고정했고 레프트랑 라이트를 풀어준 이유는 정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앵커를 풀어줬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버튼 9번 버튼은 바텀에 20만큼 고정돼서 보여지는 거고 라이트에도 20만큼 앵커 잡혀주고 그 다음에 레프트에 대한 앵커랑 탑에 대한 앵커는 풀어주셔야겠죠. 너비는 100이었고 높이는 20으로 다시 변경할게요. 그래서 9번 버튼은 바텀에서 20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20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리사이징 된다. 실제로 되는지 브라우저 열어서 줄여볼게요. 줄여보면은 이 9번 버튼 보시면 바텀에서 20만큼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에서 20만큼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센터도 5번 이 버튼도 계속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XY 레이아웃은 앵커를 잘 잡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여주겠다 라고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형 XY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파일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EDU UI 프로젝트의 레이아웃 폴더에 보시면은 responsive xy layout.clx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 먼저 브라우저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그리드 컨트롤이 좌측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그룹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브라우저를 줄여볼게요. 그리드는 분명히 좌측에 있었는데 그리드가 상단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그룹이 하단으로 이동했어요. 다시 늘리면은 다시 좌측에 존재하고 그리드는 그룹은 우측에 존재하고 또다시 리사이즈 하면은 그리드는 상단에 존재하고 이 그룹은 하단에 존재하고 이러한 레이아웃이 반응형 XY 레이아웃인데 방금 전에 만들었던 XY 레이아웃을 이 루트 컨테이너만 우클릭 하셔가지고 레이아웃을 현재는 XY 레이아웃으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기본 레이아웃이니까 다시 얘를 반응형 XY 레이아웃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레이아웃 탭에 보면은 반응형 XY 레이아웃으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전에 파일 생성할 때 파일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마지막 창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반응형 XY 레이아웃에서 파일 크기를 각각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디폴트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 클릭해 보시면 디폴트가 있고 태블릿이 있고 모바일이 있어요. 태블릿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모바일. 그러면 디자인 탭에서 이 모바일 크기로 변경해서 배치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태블릿으로 변경했을 때는 태블릿 사이즈로 디자인을 배치할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디폴트에서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태블릿일 때 이 5번 버튼에 앵커를 다시 잡아줄게요. 레이아웃 탭에서
레프트랑 탑에 대한 앵커 다시 잡고 배치를 조금 더 크게 배치해 볼게요. 5번 버튼에 레프트랑 탑에 대한 앵커 다시 잡아주고 버튼의 위치를 변경했어요. 버튼도 조금 더 크게 변경해봤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모바일 사이즈로 변경해서 모바일 사이즈로 변경했더니 다시 5번 컨트롤이 작아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도 가운데에 있는 5번 컨트롤을 5번 버튼 컨트롤을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히든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아웃 탭의 히든 속성 확인해 보시면 현재는 false로 되어 있어요. 얘를 true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지구본 모양 클릭하셔서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가득 찬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는 저처럼 디폴트 크기에 배치했던 버튼들이 각각 9개 버튼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더 리사이징을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조금씩 이렇게 리사이징을 해보면 현재 태블릿 크기로 변경됐을 때 가운데에 있던 5번 버튼이 태블릿 크기일 때는 5번 버튼이 다르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더 작게 모바일 사이즈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5번 버튼이 히든 속성을 true로 줬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XY 레이아웃은 이렇게 디폴트 사이즈, 태블릿 사이즈, 모바일 사이즈 각각 다르게 컨트롤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컨트롤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XY 레이아웃은 이렇게 다르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나 뭐 태블릿일 때 다르게 지정할 수 없고 반응형 XY 레이아웃일 경우에만 파일 프리셋마다 디자인의 크기라던가 디자인의 배치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폼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폼 레이아웃도 파일을 열어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현재 그룹이 하나 존재하고 이 그룹의 레이아웃이 폼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이고 있는 그룹이 폼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edu 프로젝트에서 제가 오전에 만들었던 edu 프로젝트에서 소스 경로 우클릭하셔서 new에 새 엑스빌더 6 파일 하셔서 파일명은 폼 레이아웃이라고 지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finish 해서 파일 하나 생성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레이아웃은 루트 레이아웃은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먼저 그룹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눌러주셔서 그룹 컨트롤 하나 추가해 주시고 루트가 XY 레이아웃이니까 앵커를 또 잘 잡아줘야겠죠. 레프트랑 탑은 현재 접혀 있고 라이트만 체크해 주셔서 오른쪽에 대한 앵커도 잡아줄게요. 모두 다 앵커는 2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높이는 300으로 변경할게요. 레프트랑 탑이랑 라이트에 대한 앵커는 모두 다 20으로 현재 이 그룹 컨트롤도 레이아웃이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 레이아웃이 XY 레이아웃이니까 그룹도 XY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전 이 그룹에 대한 레이아웃을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할 거예요. 레이아웃 변경하는 방법은 아까 루트 컨테이너에서 변경했던 거랑 똑같이 그룹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클릭하셔서 레이아웃에 폼 레이아웃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열과 행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창이 있죠. 여기에서는 먼저 4열로 만들 거고 행은 6개의 행을 만들 거고 여백은 5, 간격은 10으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구분선 및 음영 관련 속성들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저희는 폼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 보시면은 픽셀이 있고 단위가 프랙션이 있죠. 픽셀은 고정된 값을 지정할 때 픽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프랙션은 고정된 영역을 계산한 나머지 영역을 비율로 처리할 때 프랙션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변경하는 거는 이제 구획, 이 부분을 모두 다 구획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획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현재는 크기가 100픽셀로 되어 있는데 얘를 다시 또 뭐 1프랙션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 번째 열만 현재 100픽셀이고 나머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비율을 각각 계산해서 1대 1대1로 남은 영역을 가져가게 되겠죠. 다시 저는 100픽셀로 변경했고 이 폼 레이아웃에서 뭐 행 추가를 하고 싶거나 너비, 열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현재 선택된 구획을 기준으로 우클릭 하셔가지고 저는 뭐 왼쪽에 열 추가하겠다, 두 개를 추가하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제가 100픽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열 추가를 해서 모두 다 100픽셀로 지정이 됐고 만약에 프랙션 기준으로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랙션 누르시고 왼쪽에 열 추가 이번에도 두 개 하면은 얘도 프랙션 단위로 똑같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드신 상태에서 똑같이 얘도 이 크기 프랙션이나 픽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100픽셀 우클릭해서 만드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행도 똑같이 우클릭하셔서 뭐 위에 행 추가한다거나 아래 행 추가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 여기 그룹 안에다가 그룹이니까 안에 똑같이 컨트롤 배치할 수 있겠죠. 그룹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눌러서 빠른 팔레트 여셔가지고 저는 아웃풋 컨트롤을 하나 올려볼게요. 아웃풋 컨트롤을 저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다가 클릭해서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의 값을 현재는 좀 짧으니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C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V에서 값을 좀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아웃풋 컨트롤에 이 아웃풋이라는 값을, 이 밸류를 복사 붙여넣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행은 25픽셀로 단위가 고정되어 있었고 너비는 10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현재 뒤에 있는 값들이 잘려서 보이지 않는 거고 첫 번째 행에 있는 25픽셀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25픽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크기 사용이라는 체크박스가 나타나게 돼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하면은 25픽셀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위아래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브라우저 열어볼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첫 번째 행의 아웃풋 컨트롤의 값을 보시면은 제가 붙여넣기 한 값만큼 25픽셀 고정이 아니라 끝까지 있는 값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자동 크기 체크하면은 25픽셀로 행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컨트롤의 값만큼 자동으로 너비나 높이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 25픽셀이 아니라 이 아웃풋의 값만큼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행은 모두 다 25픽셀로 제가 고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여섯 번째 행만 1프랙션으로 비율로 계산해서 나타내 주는데 현재는 이 1프랙션에 있는 이 마지막 행의 너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이 안에 만약에 똑같이 컨트롤이 있었으면은 이 컨트롤의 값이 다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1프랙션, 프랙션 단위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행에 있던 아웃풋 컨트롤을 복사하셔가지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아웃풋 컨트롤 키 누르고 C 누르셔서 복사하셔서 마지막 이 영역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열어보면은 영역이 너무 좁아서 보이지도 않게 되는데 이 1프랙션 영역, 여섯 번째 행에 있는 1프랙션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 구획 변경 창을 열어보시면 현재는 1프랙션으로 되어 있고 최소 길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풋 박스가 하나 있어요. 아까처럼 최소 길이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100픽셀이라고 지정하고 다시 브라우저 열어서 첫 번째 행은 제가 25픽셀인데 자동 크기 지정해서 이만큼 아웃풋 값만큼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부터 다섯 번째 행은 모두 다 25픽셀만큼 고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행은 1 프랙션인데 제가 최소 길이를 100픽셀을 줘서 최소 100픽셀까지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그룹 안에 스크롤이 생기면서 모든 데이터들 다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을 그룹 안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점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리시면 커서 모양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쭉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콜스팬이 4로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번에는 행을 넓혀볼게요. 그러면은 로우 스팬이 3으로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이 영역을 펜을 잡아서 여러 행이나 여러 열에 이렇게 합쳐져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배치 얼라인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현재는 호리젠탈 얼라인과 버티컬 얼라인이 이렇게 전체 가득 차게 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아웃풋 컨트롤 자체가 3개의 행과 그 다음에 4개의 열을 합쳐져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해당 아웃풋 컨트롤을 탑에다가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 해당 세로 배치를 탑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헤이트가 25인 상태에서 배치는 탑에 붙어서 배치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더 늘려서 50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헤이트 변경하실 수 있고, 또 가로 배치를 라이트에다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로 배치 얘를 라이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500으로 보여주고 싶다거나 그럴 때 위드스나 헤이트를 각각 바꿔서 얼라인에 대한 높이나 너비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폼 레이아웃에 보면은 폼 레이아웃 선택하신 상태에서 레이아웃 탭에 쭉 내려보시면 유저 리사이징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구분된 선 영역에서는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바뀌지 않아서 뭐 리사이즈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저 리사이징 모드를 논이 아니라 스탠다드로 변경해 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브라우저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선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행도 똑같이 늘린다거나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유저 리사이징 모드는 이 구분 선을 기준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가 있고 이제 그리드 옆에 이렇게 라벨명이나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인풋 박스가 있는 화면이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 반응형 XY 레이아웃 할 때 좌측에는 그리드가 있었고 우측에는 이 폼 레이아웃 그룹이 있어서 폼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었죠. 이런 것처럼 그리드를 뭐 편집할 때 그리드 안에서 직접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 폼 레이아웃을 배치한 다음에 각각의 값을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는데, 이 폼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하니까 템플릿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레이아웃 형태로 다른 화면에서 똑같이 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다 지정해 주기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이 폼 레이아웃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클릭으로 해서 UI 템플릿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템플릿으로 등록을 해주면은 다른 화면에서 똑같은 형태의 이 폼 레이아웃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면 그룹 컨트롤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UI 템플릿 등록해서 글로벌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면은 다른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프로젝트 공유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면은 현재 화면이 존재하고 있는, 저는 현재 EDU 프로젝트에서 존재를 하고 있어서 EDU 프로젝트에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템플릿 공유 UI 템플릿으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공유 UI 템플릿을 등록을 선택하고 템플릿의 이름을 저는 폼 레이아웃이라고 지정해 볼게요. 현재 저는 폼 레이아웃 1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팔레트 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템플릿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 지정했던 폼 레이아웃 1이라는 템플릿이 하나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고, 똑같이 컨트롤 추가하듯이 이 폼 레이아웃 1이라는 템플릿 더블 클릭해서 현재 디자인 탭에다가 배치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첫 번째 이 폼 레이아웃과 방금 또 추가했던 폼 레이아웃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너비와 높이, 그다음에 각각의 안에 있는 컨트롤들까지, 색상까지 모두 다 똑같은 형태로 추가를 할 경우에 폼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등록하셔가지고 다른 화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 밑으로 쭉 보시면은 소스 경로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든 템플릿과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템플릿이 뭐가 다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템플릿 폴더에서 우클릭하셔서 New에 똑같이 새 엑스빌더 6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이라서 저는 tmp01이라는 템플릿을 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넥스트를 해서 보니까 파일 만들 때처럼 스크린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저는 디폴트 사이즈에서 화면을 만들 거여가지고 피니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일 만든 거랑 똑같이 CLX 파일, 그 다음에 JS 파일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저는 그리드 컨트롤 하나 추가를 해주고 좌측에다가 추가해주고 앵커는 탑은 100만큼, 그 다음에 레프트는 20만큼, 그 다음 바텀은 20만큼으로 앵커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그룹을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우측에 그리드 우측에 배치하고 탑 100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20, 그 다음에 바텀 20으로 잡아줄게요. 레프트는 저는 600으로 잡았어요. 다음에 이 그룹을 폼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볼게요. 열만 2열로 고치고 2열 6행, 그 다음에 여배고 간격 10으로 지정해서 폼 레이아웃 하나 생성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첫 번째 열에는 아웃풋 컨트롤 추가할 거고 저는 두 번째 열에는 인풋 박스를 추가할 거예요. 또 하나 그룹을 추가해서 이 화면 상단에 배치해주고 앵커는 탑은 20, 레프트 20, 라이트도 20으로 높이는 60으로 헤이트는 60으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저는 그룹 안에 또 아웃풋 컨트롤 하나 넣을 거고 인풋 박스 하나 넣을 거고 버튼 컨트롤 하나 넣을 거예요. 버튼의 이름은 뭐 조회라고 변경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 저장을 하고 소스 경로에서 우클릭을 하면서 새 엑스빌더 6 파일 해서 이번에는 tmp라는 파일 그냥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넥스트를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tmp01.clx 파일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저는 이 tmp01이라는 템플릿 그대로 화면을 만들 거여서 tmp01.clx를 선택을 하고 피니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tmp.clx 파일을 만들었는데 템플릿을 지정을 하니까 tmp01.clx 파일에서 만들었던 화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업무 화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화면을 템플릿 화면으로 하나 등록을 해서 파일을 생성할 때 애초에 지정되어 있는 템플릿 그대로 배치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화면 템플릿을 생성을 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 템플릿은 이 템플릿 폴더에서 화면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각각 하나의 그룹 컨트롤이라던가 뭐 조회 조건이라던가 각각 화면 안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은 우클릭하셔서 UI 템플릿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템플릿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edu UI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vertical layout.clx 파일이 있어서 열어서 설명드리면 이 vertical layout 보시면은 현재 스크롤이 존재하고 이 화면을 또 줄여볼게요. 쭉 줄였을 때 컨트롤이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브라우저에 스크롤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이 버티컬 레이아웃은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티컬 레이아웃도 저희 레이아웃 파일 하나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루트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을 버티컬 레이아웃으로 바꿀 거라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루트 컨테이너에서 우클릭 하셔서 레이아웃에 버티컬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고 컨트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버튼 컨트롤 추가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버튼 컨트롤 이번에는 그리드 컨트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버튼 컨트롤을 추가하려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버티컬 레이아웃은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는 형태니까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알려주는 이 빨간색 선 생기게 되겠죠. 저는 그리드 컨트롤 밑에다가 버튼을 넣을 거라 그리드 밑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그리드 컨트롤 밑에 제가 방금 추가한 버튼 컨트롤 추가된 거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그리드 컨트롤은 데이터 셋의 값을 보여주는 컨트롤이니까 항상 그리드가 있으면 데이터 셋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 뷰에서 데이터 셋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엔터키 눌러서 데이터 셋 하나 추가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컬럼을 추가해 주시고 저희는 서버에서 지금은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선행 데이터로 행을 먼저 추가해 줄게요. 열에서 컬럼 추가해 주시고 행에서 데이터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데이터 셋을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 셋에 있는 각 컬럼의 값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이 ds1이라는 데이터 셋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리드 위에다가 드롭해 주시면 돼요. 저처럼 그리드 생성 옵션이라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피니시를 할게요. 이 그리드 안에 헤더랑 그 다음에 디테일 영역에 저처럼 값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맨 위에는 버튼 컨트롤이 있고 두 번째에도 버튼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버튼이 또 있죠. 현재는 그리드에 데이터가 많지만 다 보여줄 수는 없어서 스크롤이 생기면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야지만 컨트롤에 있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드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은 현재 저는 높이가 200으로 되어 있고 너비가 400으로 되어 있어요. 너비, 높이 모두 다 자동을 체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해주시면 아까 전에는 그리드에 데이터가 많아서 스크롤이 생겼었는데 제가 디자인 탭에서 그리드의 높이랑 너비를 자동을 체크했더니 오토 사이즈라는 속성이 보스로 변했어요. 두 개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오토 사이즈가 보스가 됐고 브라우저에서는 그리드 안에 있는 데이터 셋의 데이터 크기만큼 스크롤 없이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오토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 컨트롤의 값만큼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토 사이즈가 되는 거고 오토 사이즈를 지정하면은 그리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스크롤 없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자인 탭에서 루트 컨테이너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레이아웃 탭을 한번 볼게요. 현재 레이아웃은 버티컬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현재는 필로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리딩이 있고 트레일링이 있고 센터가 있죠. 각 항목을 클릭할 때마다 리딩은 좌측에 배치가 되고 트레일링은 우측에 배치가 되고 센터는 가운데에 컨트롤들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영역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 가운데에다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트리뷰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티컬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아웃이 뭔지부터 다시 같이 한번 보면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열어서 설명드릴게요.
루트 컨테이너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레이아웃 탭을 한번 볼게요. 이 플로우 레이아웃은 루트 컨테이너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아웃 보면은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라인 랩이라는 속성이 true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라인 랩이라는 속성은 줄바꿈, 개행을 허용할 건지에 대한 속성이라서 true가 아니라 false로 지정하면은 자동 개행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컨트롤이 한 줄로 보여서 지금 스크롤도 생기지 않고 어떠한 컨트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루트 컨테이너의 라인 랩이라는 속성을 변경하지 마시고 이 라인 랩을 변경하지 마시고 각각 컨트롤을 선택해 보시면 조건 3을 선택해 볼게요. 전 조건 3에 있는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은 Allow New Lin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은 플로우 레이아웃에서만 존재하는 속성이고 이 Allow New Line을 true가 아니라 false로 지정하고 다시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현재 조건 4가 첫 번째 행에 있고 조건 4를 쭉 줄였을 때 일단 조건 4 그룹이 아래 행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원래대로라면 조건 3 그룹이 아래 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 행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건 2 그룹이랑 같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조건 3 그룹은 절대 개행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개행되는 부분을 막겠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클릭하시고 Allow New Line을 false로 지정하면 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 줄바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